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프랑스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본격적으로 무기 지원하는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는 이 무기들의 이름들을 거론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는 르클레르 전차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그 르클레르 전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차인지, 또 어느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가 전차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랬는데 이번 며칠 전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를 몇 대 노획하고 몇 대를 격파했는데, 그 전차들을 보니까 이게 뭐야, 탱크 바이애슬론 한 달 전에 여러 나라에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이 마치 뭐 올림픽 경기하듯이 그렇게 했던 쇼했던 바로 그 탱크 바이애슬론 참가 전차들이 대거 지금 격파되고 노획됐는데, 그 정도로 러시아가 전차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먼저 5가지 단신을 보겠는데요. 튀르키예,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에서 만든 TB2 무인기로 완전히 뭐 상한가 대박을 치고 있는데, 그 바이락타르에서 TB2 조금 아쉽죠. 덩치가 작아서. 그런데 덩치 큰 걸 만들었죠.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탑재하겠다고 만든 그 무인 전투기인데, 그걸 전선에 투입해서 시리아에서 공습하고 있다. 사진이 찍혔어요. 자, 그런 소식부터 호주가 헌터급 호위함, 한 척에 무려 4조 원짜리 군함이죠. 그거 성능은 별로 대단할 거 없는데 4조 원짜리 군함, 그걸 2031년까지 인수한다. 그래서 그거 한 척 진수하는데 8년, 한국 같으면 2년인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호주 하는 거죠. 5가지 단신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영공에 바이락타르 아칸시 중형 무인 공격기를 투입해 쿠르드족은 물론 시리아 정부군 시설을 공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느릿느릿한 무인기가 북부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시리아가 자랑하는 러시아제 포각 방공 시스템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AE가 이스라엘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스파이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거론되던 바락8 대신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스파이더 시스템을 통해 중단거리 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모양인데, 바락8 구매가 없던 일이 되면서 우리 천궁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이 의장공사를 마치고 곧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동력 계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 과연 푸젠함이 레이더와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을지, 그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이번 시운전이 끝나고 중선 중공의 책임자가 숙청을 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케르치대교 방어를 위해 제작한 레이더 리플렉터 바지선이 중국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과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서방 진영이 점차 적외선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도 장치를 도입하는 마당에 저런 장치가 무슨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호주라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착공해 지난 9월 22개 모듈 가운데 첫 번째 선체 모듈 완성을 선언한 호주 해군 헌터급 호위함의 진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 진수해 2031년 호주 해군에 인도된다는 소식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건조 시기가 항공모함보다 더 긴 첫 번째 호위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무인기 날개가 조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이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 덩치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TB2 무인기가 한 4발 정도의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건 조금 더 큰 무장, 그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뭐 그런 무인기. 그래서 이걸 이제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탑재를 해서 쓰겠다라는 게 지금 터키의 보관이죠. 자, 그걸 지금 시험 평가를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아 북부의 시리아 정부군 폭격, 그리고 쿠르드족 폭격, 이런데 지금 이게 동원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진 찍힌 게 공개가 되었어요. 아무튼 터키가 무인기 시장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 이 바락타르사의 셀주크 바이락타르 기술 이사 덕분에 완전히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더 시스템. 여기는 이런 발사대에다가
더비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을 실을 수도 있고 또 파이슨이라고 하는 열추적 미사일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더비는 레이더 유도죠.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한 50km. 그렇지만 이제 지대공으로 쓰면 조금 더 사거리 짧겠죠. 그리고 파이슨 같은 경우는 한 20km인데 지대공으로 쓰면 더 사거리가 짧을 텐데 이걸 이제 UAE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락 8 그거 한다고 했는데 바락 8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km. 근데 바락 8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무튼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그 중장거리 미사일인 바락 8을 도입할 것처럼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UAE는 우리 한국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기로 했고 지금 당장은 지대공 천궁 항공기 요격 버전 40km짜리 그리고 더 나가서 천궁2 해서 한 30km 거리 내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패키지로 항공기도 요격하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그런 방공 시스템 구축하는 게 UAE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제 바락 8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천궁으로 탄도탄 요격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천궁은 안 팔리는 거냐? 이제 그런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락 8 안 하고 이렇게 스파이더 시스템을 한다는 것을 봐서 그들은 지금 바로 바다 건너 호르무즈 해협 건너에 이란이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죠. UAE는. 그래서 우리 천궁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없겠다라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푸제남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전자기식 사출기가 들어가는데 랴오닝이나 산둥처럼 스키점프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진수했어요. 그런데 의장공사를 마치고 곧 시험평가에 들어간다? 시운전에 들어간다? 아니 의장을 그렇게 빨리 마치나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습니다. 왜냐? 망할 거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체하죠. 당연히 망하죠. 의장공사 1년 넘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시운전에 들어간다. 의장공사 마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뻥인 것 같고 산둥함이 시운전에 나왔을 때 갑자기 이 함교가 찌그러져 가지고 여기 이 구조물이 기둥 같은 받침 구조물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중선중공 당시 대표가 반역행위로 잡혀갔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갈 일이 없을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레이더 리플렉터. 자, 바지선에 지금 잔뜩 뭔가를 달아놨는데 이게 레이더 반사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 하냐? 적의 대한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적의 대한미사일은 우리 해성도 그렇고 미국의 하푼도 그렇고 주로 일반적인 현재까지의 대한미사일은 일단 좌표를 지정해서 쏩니다. 그러면 그 인근까지 날아가요. 날아가서 대충 다 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레이더 시커를 켜요. 레이더를 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탐색되는 철 구조물 가장 덩치 큰 놈에게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있으면 항공모함으로 돌입하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대화시킨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적의 대한미사일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와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물 같은 거 막 쳐놓고 요거를 맞고 지나가야 내가 뭔가를 때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즘 이 미사일들이 내가 이번에 헛나갔다 빗나갔다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또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물 같은 거 쳐놓고 요거 뭔가 충격을 한번 준 이후에 여기서 터지지는 않게 만들고 그리고 쑥 지나가서 바다로 퐁당 빠지게 내가 명중했구나 라고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거 만들었냐? 대만 해협을 건너면 상륙함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상륙함대들이 쫙 진격할 때 이런 거 군데군데 켜놓으면 대만군이 대한미사일 날리면 이제 여기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JSM 그리고 노르웨이 NSM 이런 것들은 열추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미사일은 레이더 추적이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용도는 의문,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대만에 대해서는 효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터급 8척 만드는데 척당 한 4조 원 정도. 좀 미친 거죠. 왜 4조 원이 나오냐? 그냥 별거 없는데 왜 4조 원 나오냐? 지금
밝히듯이 분명히 22개 모듈 가운데 한 개 다 만들었다고 했으면 이미 지금 상당히 진척된 건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군함 2년도 안 걸리죠. 진수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진수하는데 8년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의장공사 다 해서 취역시킨다. 9년. 뭐 항공모함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질 끄고 나가니까 인건비가 계속 투입되고 그러니까 건조비가 많이 들어서 이 배가 우리 세종대왕함보다 성능이 3배, 4배 좋아서 4조 원이 아니고 건조기간을 이만큼 내려놓으니까 전부 그 인건비에 다 들어가죠. 노조 때문에.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극심한 전차 부족에도 불구하고 2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실시되었던 러시아 주관의 탱크 바이애슬론 국제경연대회 앞으로는 못 열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경연용으로 제작된 T-72 전차를 전장에 투입해 모조리 날려 먹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리만 인근 전선에서 대량의 T-72 전차를 상실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 여름 모스크바 근교 알라비노 전차 실험장에서 실시된 탱크 바이애슬론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차량들이라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이지움에서 리만 방면으로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3전차 여단을 저지하기 위해 리만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보호로다친 마을 인근의 전차전 결과를 전하며 해당 전차전에서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의 차종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차량들은 T-72B3 OBR 2014 버전과 T-72B4 버전으로 확인되는데요. 해당 전투에서 T-72B3 전차 세대는 우크라이나군 전차 포탄에 직격당해 포탑이 날아가며 파괴되었고 세대는 큰 파손 없이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열리는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 참가국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약 30여 대의 T-72B3와 T-72B4 전차를 생산해 별도의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따로 관리해 왔는데요. 이번에 파괴 또는 노획된 전차들은 모두 알라비노 전차 실험장에서 온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 전용 차량들이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 전용 차량들은 일반 T-72와 달리 전차장용 독립조준경이 따로 설치되고 엔진과 파워팩이 변경되는 등의 개량이 가해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조만간 동부전선에서 대공세를 취해올 것을 알면서도 이 전차 물량을 따로 빼지 않고 예년처럼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하는 여유를 보인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 물량까지 빼낸 것은 러시아의 인벤토리에 더는 쓸만한 가용 전차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는데요. 매년 세계인들의 큰 재미와 조롱거리를 선사해 주었던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 여기 뭐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그 과거 소련 출신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그 독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제 참가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몸만 오고 군인들은 몸만 오고 러시아가 이렇게 한 30여 대의 T-72B3 전차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거 준비해 놓고 있으면 나라마다 뭐 색깔 도색 우리는 빨간색 우리는 파란색 우리는 뭐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사격 정확도다 뭐다 뭐 온갖 종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탱크를 가지고 육상 경기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좀 기가 막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매년 참가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정말 까보중 중국 무기의 끝판을 보여주는데 고장이 자꾸 나니까 중국은 우리는 싫어 우리는 T-72 안 할 거야 우리 거 가져올 거야 해서 중국만 자기네들 거 96식 전차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고장이 또 잘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지금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T-72B3하고 다른 게 뭐냐? 식별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전차장용 독립조준경이에요. 이 탱크 바이애슬론에는 기동관 사격, 뭐 이런 그 사격 순위도 매기기 때문에 기동관 사격하려면은 조준경 줘야 되죠. 그래서 전차장용 조준경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포수용 조준경인데 요거죠. 근데 일반 지금 현재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T-72B3는 요 포수용 조준경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차장용 조준경 탱크 바이애슬론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전방 쪽에 이렇게 이런 그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탱크 바이애슬론의 식별 포인트예요. 요 마크 그리고 조준경. 자, 그런데
전차를 하나 봤더니 이게 또 있네요. 바로 이 마크죠. 이 마크. 탱크 바이애슬론 참가한 전차 잡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8월 말이에요. 탱크 바이애슬론이 8월 26일 날 마쳤는데 그 마치 직후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 9월 또 전투에서 이거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금 잡힌 겁니다. 그리고 9월 초 전투에서 요게 지금 노획됐는데 요거 좀 보십시오. 전차장용 조준경 아까 보여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이거 일반 T-72에는 없어요. 요거 탱크 바이애슬론 참가한 겁니다. 이거 노획된 거죠. 그래서 세대는 고스란히 노획을 했고 또 이렇게 세대는 완전히 그냥 전차전을 통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이번 전투에서 박살난 이 T-72 탱크 바이애슬론 참가한 전차인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연소되어서 이렇게 녹이 쓴 것처럼 보이는데 불난 겁니다. 유폭이 일어나서 뚜껑은 다 날아갔죠. 자,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탱크 바이애슬론. 오죽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또 입장료 많이 받고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박으로 터지고 있냐. 이게 바로 러시아의 현실이다. 이제 뭐 가지고 올까요? 기가 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3.5세대 전차가 들어오네요.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축출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기회에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려는 주요 강대국의 행보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찔끔찔끔 무기를 지원했던 프랑스가 무려 르클레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2014년 이전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돌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를 위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접 챙기며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프랑스 현지 일간 르몽드가 9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프랑스가 그동안 많은 양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했지만 대부분은 외교적 이유 때문에 비밀에 붙여졌다면서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프랑스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더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며 본격적인 무기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양측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재 양국 간 20억 유로 이상 규모의 대규모 무기 지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고성능 무기 체계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는 무기에는 현용 주력 대함 미사일인 액조세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에 발주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자국산 밀란 대전차 미사일과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VAB 차륜형 장갑차와 TRF-1 155mm 견인포, 심지어 르클레르 전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약 400대의 르클레르 전차를 보유 중인데요. 이 가운데 184대는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며 치장 보관된 차량 중에 약 50여 대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가 1993년부터 배치한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인 르클레르는 전투 중량 54톤의 차체에 52구경장, 120mm 활강포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자동 장전 장치와 모듈식 장갑을 갖추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전차를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안보리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이끄는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군의 나토 표준 장비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3.5세대 전차 르클레르를 정말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르클레르 전차. 이게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 그래서 우리 한국이 K2 흑표 전차 만들 때도 이거 많이 참조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당시 44구경장 주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52구경장, 그래서 주포를 더 긴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포가 길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탄을 넣어서 쏘면 관통력이 포구 초속이 더 빨라지니까 관통력이 더 세지겠죠. 포구 초속은 1700m/s, 그러니까 1초에 1700m 날아가는데
한 550에서 600mm 정도의 관통력. 그리고 여기 장갑이 다 이제 모듈식인데 하나 파괴되면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모듈식인데 이게 이제 한 700에서 800mm 정도의 방어력.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쏘는 전차 포탄 다 막을 수 있고 자기가 쏘면 러시아 전차는 다 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의 K2 전차의 관통력은 750에서 한 850m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하죠. 우리는 55구형장. 그리고 우리는 이 텅스텐탄 아주 개발을 잘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 탄의 자체의 관통력도 꽤 높아요. 그리고 55구형장의 그 긴 장포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K2 전차는 최대한 850mm까지 관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어력은 우리는 뭐 맥시멈 한 1000m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검증은 제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르클레르를 프랑스가 400대 그 중에서 180대 정도 치장물자로 있는 거, 그 180대 치장물자 중에서 한 50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50대면 이제 한 개 전차대대 정도 되는 분량이죠. 이 전차대대가 기동해서 치는 그 축선에 있는 러시아는 다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도 이제 이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축출하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깃발을 들고 자기네들이 거의 뭐 넘버 2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넘버 2가 되려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이 정도 하잖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 하며 3조 원가량 무기 대준다 라고 하니까 제법 화끈하게 대줍니다. 르클레르 빨리 전장에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